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OTT 플랫폼이 언제부턴가 대세가 되면서 실물 TV로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 인구가 늘었다는 조사가 있죠. 작년의 경우 무려 3만 6천여 가구가 TV 수신료를 환불받아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TV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신료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신료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수신료 문제가 단순히 KBS 한 방송사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를 둘러싼 주장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팩트체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괜찮으세요? 네. 네.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네. 이렇게 또 격리 치료 중이신데 방송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첫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의 총 지출 규모를 두고 지난해 대비 늘었다, 줄었다라는 상반된 설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같은 횟수를 두고 다른 평가가 나와서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로 따져봤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죠.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한 점이 특징적이던데요. 네. 이 정부가 30일 발표한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제 수입을 비롯한 총 수입은 625조 9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고요. 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13.1%, 2차 추가 변경 예산 추경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총 지출이 관건인데요. 639조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올해 본 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비교진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가 다르게 나오니까 일부에서 궁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 예산안 하면은 예산인 줄 아는데 본 예산, 추경 예산, 총 지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했거든요. 네. 일단 정리해 보면 본 예산 비교해서는 약 5% 정도 늘었다 그러고, 네. 또 2차 추경하고 비교해서는 한 6% 정도 감소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근거가 되는 기준이 좀 다르게 분석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기준이 원래 다 달라요? 일단 국가 예산에는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변경 예산, 준 예산, 성인 예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2가지를 서로 비교를 한 건데, 네. 일단 매일경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 강조한 부분이 건전 재정 이거인 만큼 이를 좀 강조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랑 없이 맞서야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에 태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비교할 경우 전년 총 지출보다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이긴 합니다. 네. 일단 지난 30일 발표한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이었는데 이게 본 예산입니다. 네. 본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음 확정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보통 정상예산, 통상예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되면 정부는 1년간 국정 운영하면서 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출을 늘리고 그렇게 되면 해당 연도의 총 지출은 본 예산에다가 추경을 더한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네.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 예산 기준 총 지출 규모는 올해죠. 60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있었고 코로나 등의 이유로 이미 올해 2차례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 지출 규모가 679조 5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가지 버전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총 지출 639조 원은
올해 본유산과 비교하면 보통 2% 증가한 거지만 네.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수출 대비는 6%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느 것과 비교에 따라서 내년 예산은 줄어든 것일 수도 있고 늘어난 것일 수도 있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그렇죠.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보통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더 느는 건데 네, 이렇게 본 예산에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게 좋을 텐데요. 네. 일단 올해 남은 기간에 추경이 또 편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되면 기준금액이 또 달라지고요. 네. 게다가 또 내년에 추경 편성이 만약에 없다면 또 평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또 내년이 지나가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이번처럼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계산하면 이전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았던 부분이 마지막 계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본예산 기준 8.4% 증가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비판하는 근거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 좀 다른 색이 나오는 거죠. 그 비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수치가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보통 통상 재정 전문가들은 이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볼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규모가 이전보다 줄었다 또는 늘었다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가 비교 대상이 본 예산인지 아니면 추경을 포함한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네. 이렇게 팩트체크 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저희가 요즘 항상 쓰고 다니는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쓰는 법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있어서 좀 따져봤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또 안전한지 좀 따져봤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생활정보, 살림팁 공유 이런 콘텐츠였는데요. 마스크 재질이 보통 여러 겹이죠. 튼튼하게끔.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침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겹을 양쪽으로 나눌 수 있도록 잘라서 그 안에 그걸 주머니 형태, 공성체로 만들어서 그 안에 치약과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변기 세정제로 쓰거나 베이킹소다만 넣고 냉장고에 탈취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좋은데 이 관련 콘텐츠 어디에도 이 마스크를 그렇게 제작을 할 때 표면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없는 이런 콘텐츠를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게 좀 잘 보이도록 배치해놨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 재활용이라 그래가지고 썼던 마스크를 또 착용한다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네,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건데 사실 저도 일회용 마스크 쓰고 그냥 버리기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또 깨끗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 한 번 쓰고 버리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감염 위험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염 위험이 높든 낮든 어쨌건 위험하면 안 쓰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마스크 바깥면을 절대 만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모든 다른 감염에도 마찬가지로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권고했는데요. 바이러스가 묻은 비말이 마스크 겉면에 묻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스크 겉면을 만지면 이 그 바이러스가 손으로 옮겨오고 보통 얼굴을 많이 만지는데 그렇게 해서 감염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도 가능하면 끈만 잡으라고 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 마스크 만지지 말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고온에 취약하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고온에 취약하니까 멸균을 사용한다 이런 권고도 있는데 멸균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기업에서 폐마스크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량으로 폐마스크를 수거해서 시스템으로 갖춰진 고온 멸균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도 작업자들이 폐마스크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춘 곳도 조심을 하는데 개인이 집에서 이렇게 멸균을 사용한다는 건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용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안전하게 폐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요. 굳이 끈을 잘라서 이렇게 또 아무데나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팩트체크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 송 기자님이 지금 확진자신데 네. 직접 경험하고 계신 내용이라고요? 네, 우연히 조사하다 보니까 딱 그 케이스가 됐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되면 면역이 1년을 유지된다 이런 전문가의 발언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이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가 접종을 권고하자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한 통신사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또다시 강조하자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3차 접종 권고 관련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시직 기준을 바꾼 데 따른 반응이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확진 후 3개월 이후 3차 접종까지 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통신사는 이걸 보도하면서 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는데요. 해당 전문가는 확진되면 면역이 1년 유지된다. 항체가 이미 있는 사람에게 왜 백신을 3개월 만에 또 접종하는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한 달간 항체가 50% 유지되는지 떨어진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 게다가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항체가 줄어드는 간격은 더 짧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면역이 1년은 유지된다고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의 발언이다 보니까 그 관련 문헌을 연구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코로나19 감염과 예방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연구가 영국, 카타르, 니카라과 등에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해 여름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 그 이전에 감염 또는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밝히는 건데요. 네. 이 연구들 대부분에서 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은 약 1년 정도 재감염을 방어할 정도로 면역이 유지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결론 부분에서는 이미 높은 감염률을 보인 지역사회는 여전히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증강 혜택을 누릴 것이다. 감염을 획득된 면역은 높은 수준의 보호와 관련이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1년에 약해진다 등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미 확진됐던 사람, 그러니까 자연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했더라도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 예방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논문들에 따르면 면역이 1년 유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가지고 발표한 거죠. 코로나19 재감염 분석 결과라는 제목인데 홈페이지 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에 발생한 재감염 추정 사례의 평균 소요 기간은 154에서 165일, 약 5개월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까지 발생한 재감염 추정 사례의 평균 220일보다 약 65일 빨라진 것이고, 그러니까 최초 감염 후 재감염이 발생하는 기간이 최근 단축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재감염 추정 사례는 56,679명인데 이들이 두 번째 코로나에 걸린 평균 소요 기간은 첫 번째 감염일로부터 약 5개월 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염으로부터 얻은 면역이 5개월 이후에는 감염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방역당국은 최근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로 누적 지속 감염자 증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이전 변이에 비해 높은 BA.5 점유율 증가, 자연 또는 백신 면역에 대한 효과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등을 꼭 뽑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한 번 확진됐던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5개월 정도 이후에는 다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확진이 되더라도 백신을 안 맞았을 때보다는 맞았을 때가 감염 예방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하니까요. 네네. 백신 접종하시는 계획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어서 회복하시고요.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저는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여론조사를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의 경우 대부분 믿을 만한 여론조사를 소개하지만
지난 8월 24일 방송엔 신뢰할 만한지 의문이 드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날 빅데이터 정책 코너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출연한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은 썸트렌드라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곳을 출처로 한 지난주 부정률 자료를 소개했는데요. 우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조사 방식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식과 다를 텐데 관련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결과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조사 기간도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썸트렌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식으로 부정률을 산출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검색 옵션이 너무 다양해서 더더욱 설명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와 뉴스, 트위터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을 추가로 포함하는 기능 등이 있어서 조사 결과가 쉽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소개하는 것은 좋지만 청취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관련 정보도 함께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반면 26일 이번 주 승부 코너에서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이 여론조사를 소개한 방식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중앙일보와 MBC의 여론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고 무엇이 영향을 미쳐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되게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 자체만 부각해 눈길 끌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가 꽤 많은데요. 이 소장의 분석은 상반된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줘서 특히 유익했습니다. 네. 요즘 대선이 끝났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의 홍수 시대라고 할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매일 수십 개씩 나오기도 하는데 질문 방식이나 표본에 따라서 같은 여론조사라도 다르게 결과가 도출될 때가 많죠. 이런 부분들 유념해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이십니다.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네, 부적절한 표현이 많았던 인터뷰 하늘을 짚고 싶습니다. 8월 16일 정면 승부 코너에 전효옥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이날 인터뷰 내용은 다른 언론사들도 여러 차례 보도한 걸로 보아 꽤 주목을 받은 듯합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두고 질질 짠다, 가짠다, 막대 쓰는 아이 등과 같은 표현을 쓰거나 옮겼습니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패널의 문제적 발언을 자제시키는 일은 진행자를 포함한 제작진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선 이른바 막말이 호응을 얻기 때문에 일부러 거친 표현을 하는 패널을 섭외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자가 사용한 방송 언어의 적절성 부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 더 짚어볼 내용이 있을까요? 네, 문화로 K를 읽다 코너에서 사이버 레카를 다룬 방송에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8일 이 코너에서는 유튜브에 올라온 거짓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사이버 레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사이버 레카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극적 이슈 등을 재빨리 만들어내며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합니다. 제가 걱정됐던 부분은 방송에서 해당 유튜버의 채널명을 여러 차례 언급해서 의도하지 않게 홍보하는 결과를 낳은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구독자가 많아도 관심사 위주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해둔 유튜브 알고리즘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콘텐츠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건 필요하지만 자칫 채널명을 알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